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 그 AI 시대에 요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학생 상담을 하면서 이 회계사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느냐, AI 시대가 오면은 회계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학생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걱정을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다른 뭐 회계사 연맹이라든가 또는 미국 공인회계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연구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회로 사실은 좀 조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런 관심들이 또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뭐 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한번 살펴볼 거는 AI 시대 회계사 직종에 대한 어떤 뭐 일반의 전망 또 시선 이런 것들이 어떤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대중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회계사는 AI 시대에 안전한 직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회계 직무자들 중에서 이제 격리와 같은 단순한 직종자들은 이제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통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퓨처 잡 리포트라는 걸 매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어떻게 이제 선호도가 변하는지, 그리고 미래 전망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에 대한 전망을 인용할 때 이 정보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감소될 걸로 예상되는 직업, 그다음에 가장 빨리 감소될 걸로 예상되는 직업에 회계사나 회계사 관련 직종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직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으로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좀 이제 작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료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보면 여기 제가 이제 이게 박스로 쳐놓은 것이 이제 가장 앞으로 이제 이제 막 크게 감소할 만한 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잡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계사 직종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하면은 보통 우리 회계사들이 어떻게 디펜스를 하냐면, 그건 지금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지금 그 얘기는 북키핑 하는 사람들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격리 업무, 낮은 수준의 격리 업무를 하는 수준에서의 직업은 없어지는 것이 그건 AI가 발전하면서 자동화되면 없어지지만, 오디터나 아니면은 CP, 프로페셔널 어카운턴트들, 즉 고 레벨의 회계 전문가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디펜스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솔직히 저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WEF의 잡 리포트를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6등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북키퍼들이고요. 7등은 어카운턴트와 오디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디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결국 CPA라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CPA 잡도 줄어들 걸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실제 계량 데이터로 만들어진 수치가 아니고 경영자들한테 설문을 돌려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식의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사도 똑같이 가장 빠르게 감소될 거다, 가장 크게 감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가장 많이, 그다음 가장 빠르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AI는 회계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이제 요게 또 많은 이제 사람들 관심사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은 AI한테 회계사 시험을 쳐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뭐 그 좀 그 리뷰 오브 어카운팅 스터디라고 하는 저널은 굉장히 좋은 저널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거의 탑 저널에 해당하는 저널이어서 이 연구의 신빙성이 좀 인정이 되는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2024년에 한 연구들을 보면은 여기 정답률이 거의 보면은 80에서 90%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패스를 했어요. CPA 시험, 그다음에 CIA 시험, CMA 시험, EA는 이게 인롤드 어카운턴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세무사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회계 관련된 전문 직종 자격증서들을 이미 AI 챗 GPT가 이미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한다는 얘기죠. 국내에도 이런 연구가 있는지를 최근에 좀 확인해 본 걸까에 의하면은 그 서울대 이우정 교수님이 아마 지금 논문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연구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내는 제가 얼핏 본 바로는 회계사 시험 객관식은 90% 이상 합격을 하고 주관식도 한 50% 이상 합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험도. 결국은 회계사 전문 회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사 그 시험의 합격생 수준의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에 예.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우리 회계사보다 더 먼저 없어진다고 하던데. 변호사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변호사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아서 변호사 시험도 챗 GPT가 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 회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디지털 혁신 기술이 뭐가 있느냐, 이걸 한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은 RPA라는 게 요새 가장 그 회계 법인에서 실제로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을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드론을 통한 항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뭐 요새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AI죠. 그래서 머신러닝,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타 등등의 기술로 AI.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 뭐 그 아더테크들도 또 있습니다만 RPA,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이 네 개가 보통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담론하에서 회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주요 디지털 혁신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PA 기술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아마 여기 그 빅4에서 그 일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빅4는 요새 거래처 분석이나 조회수 업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RPA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풀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뭐 조회수 만들고 손으로 막 풀 붙여서 보내고 이런 거는 이미 다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그 원천 증빙에 대한 부분도 바로바로 스캔해가지고 데이터 가공해가지고 다 그거를 DB로 이렇게 저장하는, 이거는 제가 4대 회계법인의 이제 감사인들을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만나보면 이미 이제 그건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옛날에 흔히 얘기했던 단순 반복 작업들, 그러니까 뉴스텝들이 했던 그 업무들은 지금 상당 부분 대체가 되고 있고, 각 빅4마다 사실은 다 RPA를 개발하는 그 팀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이 부분은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사 시간이 많이 이제 줄은 이유 중에 물론 이제 감사 보수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그 RPA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인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을 가지고 분석하기 어려운 굉장히 광대한 양적 규모를 가진 구조화된 데이터나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기술은 이제 회계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일단 그 경영 활동이 지금 국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 데이터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만 분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해외 자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의 거래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멀륨이나 멜로서티나 브라이어티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보통 비재무 정보 시스템하고 연결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특정 매출 기록만 회사가 관리를 했다 그러면 이 특정 매출 기록의 거래처 또는 해당 고객의 소비자 행동 데이터나 AS 정보가 결합이 돼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쿠팡 사태가 왜 큰 문제가 됐느냐. 고객의 그 매출, 소비자 행동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됐던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회계 정보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전표에 입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입력의 방법으로 수집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오토매틱 센서에 의한 부분, GPS 데이터 이렇게 자동화된 센서를 통한 정보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데이터셋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또 이 회계 처리 장치도 이제 실시간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양이 이제 빅데이터가 그야말로 되고 실시간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회계 감사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PPS 방식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뭔가 또 그 인차지의 어떤 뭐랄까요 인사이트에 의존해서 여기가 아마 분식 위험이 높을 거야 해서 몇 개 뽑아 넣은 다음에 TOC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이런 시대는 상당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빅데이터 어널리틱스가 이제 데이터 밸류 체인이 되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그럼 회계 전문가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팩이 최근에 이제 그런 일부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좀 해답이 좀 나오는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빅데이터가 처리될 때 보면 데이터가 모여지고 데이터가 이제 쉐어링이 되고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이 세 가지 밸류 체인을 겪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네 가지 밸류 체인이 있게 되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회계사들이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컨트롤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이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에 관련된 내부 통제 절차를 인증하고 또 데이터와 관련된 법률 이슈 같은 것들도 같이 검토해주고 데이터 컨트롤러는 데이터의 적정한 이용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고 적정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또 해주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데이터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분석하고 합리성 검증하고 기업 전략과 조화시키고 그리고 스트래티직 어드바이저는 데이터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하고 가치 창출을 하고 문서화를 하고 기업 전략과 어떤 조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에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 벌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회계사가 잘할 수 있다. 왜? 회계사가 뭐 꼭 데이터 어널리틱스의 꼭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저는 이제 그 회계사라는 직업을 택할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미국의 뭐 예를 들면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할 때 그 오스카상을 선정할 때 그거를 그 선정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그 리포팅을 하는 데가 누구냐? PwC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회계사는 신뢰와 통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신뢰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신뢰성이라는 신뢰 자산을 가지고 이 업무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AI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면 이제 뭐 AI는 이제 여러분들 뭐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정의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건 없는데 이게 이제 회계 부분에서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4, 5년 전만 해도 RPA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각 그 빅4에서 이제 RPA 연구팀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챗봇이라는 기술이 막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4, 5년 전에 제가 이제 저랑 친한 KPMG의 어떤 이런 IT 쪽 컨설팅하는 회계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때는 이제 AI란 말은 안 하고 요새 뭐 챗봇이라는 게 엄청 뜨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형 AI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RPA 기술에서 챗봇 기술로 대응을 해서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또는 비정형화된 문의에 대한 답변의 수요를 AI 기술로 고도화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규 회계 처리를 자동화한다든가 부정이나 횡령 모형의 거래를 포착하는 모형이라든가 수익을 예측하는 모형이라든가 비구조화된 회계 비재무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 AI 기술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주 그 협소한 의미의 AI에서는 뭐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량의 자료 처리, 뭐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추출, 거래 기록의 특이사항 적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제너러티브 AI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챗봇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고 뭐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주석 정보나 사업 보고서의 그 텍스트 정보들을 드래프트 작성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뭔가 감사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나 주석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신입 회계사나 아니면 신입 회계 직원이 드래프트를 만들었다면 이 드래프트를 일단 제너러티브 AI가 만드는 단계까지는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측 모형도 이제 나올 텐데 예를 들어 사실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뭐 감사 계약을 수임을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계속 기업 존속 가능성을 평가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파트너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인차지나 아니면 그 매니저들이 모아온 자료를 가지고 야 이거 이 계약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다음에 이거 기업 존속 가능성 이거 의견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에는 파트너의 최고 그 하이 레벨의 회계사들의 영역이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갈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결정은 우리가 하겠죠. 결정을 회계사 자연인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AI 기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데이터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AI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관련과 퀄리티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갭이지 인, 갭이지 아웃이라는 말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와 에틱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AI 시스템이라는 게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그 포렌식 할 때 만약에 그 AI를 쓴다. 근데 포렌식 하게 되면 직원들 이메일 기록까지 다 긁어가지고 분석하잖아요. 예, 그러면 윤리적이고 법적인 제한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이제 책임과 권한 문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계속 기업 존속 가능성 의문에 대한 감사 보고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이걸 표기하는 순간 회사는 망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파트너들도 엄청나게 고심을 하고 아마 이 의사결정을 할 텐데 이거를 AI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피감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허용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납득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즉 그러면 이 통제점에 있는 책임자들의 책임과 권한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고나 오류가 발생을 뭐 AI나 이런 것도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역시 신뢰자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계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는 회계사가 얼마나 신뢰자산을 확보하느냐의 문제로 결국 다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신뢰 자산이 뭐지? 신뢰
뭐 우리가 이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 회계사라는 그 CPA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사들이 일탈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뭐 주식 거래를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신뢰 자산을 잃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 회계사는 참 뭐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적어도 회계사라면 이제 이게 신뢰 자산이겠죠. 그리고 아 그 법인의 회계사라면 이라 그러면 더 그럴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쌓으려면은 우리 자체의 셀프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외가 없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몇 년 전에 제가 미래회계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한국공인회계사회 의뢰로 뭔가 연구를 하면서 물론 이게 한 3, 4년 된 얘기인데 그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LG CNS의 회계 디지털 혁신 담당 부서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눈 얘기들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제 좀 지난 얘기라서 그래서 한번 요거는 참조하시라고 여기다가 이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현업에서는 이런 게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미 저널 엔트리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전표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가지고 분석하는 거는 그 당시에 빅4가 이미 하고 있었어요. 4년 전에 하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이거를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디지털 감사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뭐 EY의 캔버스라든가 할로라든가 뭐 KPMG의 클라라라든가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디지털 감사 시스템으로 거기서 협업하고 정보 교환하고 분석하는 그런 이미 시스템이 4, 5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더 고도화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 AI 시대의 그 회계사 역량, 일단 아이팩이나 아니면 뭐 AI CPA나 뭐 이런 데들은 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 아이팩의 그 국제 교육 기준, 인터내셔널 에듀케이션 스탠다드가 있죠. 그래서 아마 뭐 우리 한국에도 아마 이 국제 교육 기준의 틀에 맞춰서 우리의 그 IPD나 CPD 즉 회계사 연수나 교육 제도를 아마 설계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러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돼 있고 매년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수정되는 방향은 거의 뭐냐면 이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분과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이걸 보면은 IPD로 뭐 회계사 교육 프로그램 진입 요건, 그다음에 기술, 역량, 전문 가치, 윤리 태도, 실무 경험, 역량의 공식 평가, 그다음에 CPD 관련돼 가지고 IS 7, 그다음에 파트너를 위한 리더십력의 IS 8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 프레임워크가 뭐 우리가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변화하는 걸 보면 일단 그 인티그레이티드 서스테이너빌리티 어프로치라고 해서 통합적 지속 가능성 접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재무정보, 그 공인회계사는 재무정보, 즉 회계만 잘하면 됐던 건데, 이제는 이 회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 관련된 정보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두 개의 연계성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마 지속 가능성 관련 기준 있잖아요. 우리 ISSB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 관련된 이슈들도 아마 이 국제 교육 기준을 따르는 어떤 교육 체계에서는 훈련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회계사 시험에도 반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증 역량을 도입하는데 뭐냐면 기존의 이제 회계 감사, 재무제표 감사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속 가능성 정보 인증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회계사의 역할이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어큐멘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통찰력을 강화하는 건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가치사들 중장기 전략에 미치는 영향까지 평가하도록 학습 성과가 강화돼서
이전의 회계사는 스텝으로서의 보고자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경영자의 전략적 의사결정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재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회계사는 그야말로 우리 회사에 있는 스텝 조직이 격리 조직이다. 격리 조직은 뭐 경영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이제 비즈니스 통찰력을 가지고 뭘 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역량을 할 때 리포트 프리페어러가 아니고 이 데이터나 이 통찰이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나 가치사진이나 중장기 전략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전략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회계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시점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ehavioral competency라고 그래서 이제 행동 역량,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적응력이라든가 다학제적 협업 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너드처럼 정말 뭐 어떤 특정한 업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회계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AI 데이터 기반 환경에서 이 회계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소프트 기술이 이제 되게 확장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뭐랄까 적응성, 의사결정, 다학제적 협업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정말 회계 감사 기준만 들이파가지고 딱 그 부분만 하는 꼼꼼한 회계사로만은 이제 먹고 살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신뢰자산과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윤리기준위원회가 코드 오브 에틱 윤리 기준에 대해서 또 이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제 리바이즈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RPA나 AI나 디지털화에 대한 윤리적인 위협이 있고 그에 따라서 회계사의 마인드셋이나 행동 지침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밀 유지나 전문가적 역량 가이드를 제공하고 IT 관련된 비감사 서비스 제공 시에도 독립성 기준을 명확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기밀 유지, 그다음에 AI 학습 데이터의 정의, 그다음에 복잡성, 그다음에 위협, 식별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부 내역을 지금 다 논의할 건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뭐냐면 각 회계법인이나 또 회계사들도 이런 윤리 기준에 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윤리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CPA 나스바의 그 CPA 이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각국 공인회계사가 자기들의 회계사들은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하는 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AI CPA는 CPA 이볼루션 모델이라는 모델로 컴피턴시 맵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앤 리포팅하고 그다음에 텍스 컴플라이언스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경영 재무보고하고 세무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있잖아요.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 컨트롤 이게 큰 덩어리로 하나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엔 같았으면은 요거는 사실은 뭐 컨설팅 부서에도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정보 시스템과 통제, 경영보고와 및 분석, 세무준수 및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심화 역량을 증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테크놀로지 역량이 회계 감사 세무와 동등한 코어 영역으로 격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도 이제 컴퓨터스 맵 2.0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도 그 상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유연성을 핵심으로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과 사람 그리고 사물이 연결되는 시스템 사고 그다음에 데이터 CPA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자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거버넌스를 수호하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 회계사가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윤리적인 AI 사용에 대해서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도구와 개념을 실무 환경에 즉각 적용하는 액션 러닝의 능력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국이죠. ACAW나 그 ACAS 영국의 경우에는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ACA의 기술 통합에서 2025년부터는 새로운 커리큘럼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핵심 테마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때도 심지어 학생들이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가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을 직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그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공부를 할 때 온라인 환경을 회의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이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데이터 스튜어드십, 윤리적인 AI 사용 가이드, 디지털 학습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국, 영국, 그다음에 공인회계사회, 그러니까 국제회계사 연맹, 캐나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기술이 예전에는 컨설팅의 세부 영역으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올라왔다. 일단은 뭐 옛날에는 회계 감사 컨설팅이었는데 컨설팅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 IT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IT가 거의 뭐랄까 이제 회계와 세무의 그 반열에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연성과 통합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연성은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뭔가 기술이 바뀌면 빨리빨리 캐치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나왔으면 이제 AI를 빨리 써서 그걸로 일을 효율화시켜야지 거기에 못 쫓아가고 있으면은 이제 도태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뢰 자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데이터 가버너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영역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회계사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 그 생성형 AI의 그 특성을 가지고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AI라는 것이 결국 이제 뭐 지금 여기서 나오는 AI는 이제 최근에 나오는 생성형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도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의 설계 능력이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AI를 사용을 해서 저도 요새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시험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는 비밀인데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AI에게 한번 출제를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교환을 전부 다 AI에게 올리고 제미나이한테 올리고, 그 다음에 제 강의 교환에 있는 내용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을 물어봐서 세무회계 사례 문제를 만들어서 내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게 답이 맞는지. 맞아요. 답 맞고 세법이 다 맞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의 질이 좋았어요. 제가 그냥 한 5시간, 6시간 짜내는 것보다 걔가 1분 만에 만들어낸 문제가 훨씬 문제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다 올린 다음에 뭐 만들어줘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융소득 저는 세무회계를 가르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반드시 뭐 펀드 관련된 세제하고 그다음에 배당소득 그 그로스업이라든가 배당세액공제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은 내 학생들이 꼭 체크해보고 싶다.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 2025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세법으로 물어봐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문제로 내주는데 시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겠네. 문제를 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굉장히 문제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이런 거를 우리가 AI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학생들 문제 만들고 이런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게 사실 교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게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세무회계, 이제 저도 이제 세무회계 책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세무회계 책이 팔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AI가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드는데,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걸 풀어서 검증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쓰는 거고,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가 또 난리가 나겠죠. 이게 문제가 가끔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방대한 비정형적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알고리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프로페셔널 스캡티시즘, 이게 그 회계사의 아주 어떻게 보면 금과 억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고, 그래서 지능형 전문가적 의구심도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감사에서만 전문가적 의구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AI 출력물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걸로 그냥 쓰다가는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AI가 내는 산출물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춰야 되고요. 출처를 따져야 되고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맥락에 대한 이해와 윤리적인 책임을 사람인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은 소프트웨어에 아웃소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설명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혹시 물론 이제 저도 디지털 기술 혁신의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보고 몇 가지 조사를 해서 그냥 그 얻은 내용을 정리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겁니다. 그래서 또 각자 또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딱 지켜주시고, 지금 한 6분, 7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우리 네. 이재권 부대표님. 네, 저 이재권에 계십니다. 우리 이영환 교수님, 아주 그 최근에 이슈되는 면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갖고 감사드립니다. 하나 제가 두 가지적 측면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그 전에 90년대 한국공인회사 정보기술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 그 면을 지금 AI 버전으로 네. 지금 하면서 하나의 그 이슈들을 좀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AI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중요한 것이 통합적 사고, 메타적 인지 자체가 맥락을 포함한 중시되는데, 이 면을 이제 우리 회계 쪽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나 이 밸류 체인이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면들에 대해서 우리 회계 쪽에 공인회계사를 준비를 한다든지 회계를 하는 사람들도 이 면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인가. 세 번째,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얘기들 했는데요. 이 AI에서 모델에서 나오는 틀, 생성형 모델이 됐든지 AI 산출물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틀에서의 이면을 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그게 중요한데, 이런 면들을 어떻게 이제 또 개발을 학생들을 교육시킬 것이냐. 그래, 그 제안으로서 캐나다에는 컴피던시 맵 2.0이 나와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31쪽에. 또 하나는 AICP에서 CPA 이볼루션 모델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한국형 컴피던스 모델을 AI 시대에 회계학회가
한국 공인회계사하고 개발을 해갖고 우리 학계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공인회계사도 그런 프레임워크 정도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딘가 하는 그런 제안 겸 드렸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면서 이 면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이런 이제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제 컨피던스 맵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의 교육연구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저도 한번 연구를 했던 적이 있고요. 한 2017년인가 18개 오래전인데.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회계사 시험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들이 낮거나 아니면은 허들은 오래 걸리거나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시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한 번 아주 우수한 애들을 제한적으로 뽑은 다음에 그냥 회계법인에게 뭐 2년 수술을 받긴 하지만 이제 그 시험을 통한 어떤 접근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어떤 모듈의 강의를 듣게 하고 그걸 다 들은 사람한테 이제 뭔가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맵을 만들기 편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러이러이러한 과목을 수강하면 이 맵을 채우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맵을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미 서티피케이션은 이제 공인회계사 고시를 통해서 이제 통과한 애들이 알아서 이제 잘해주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회계사의 선발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같이 고려를 해야 아마 이 맵이 돌아갈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왜 이 공인회계사회의 역량 맵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냐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회계사들이 이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도 이제 쇼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장에 알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라는 회계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제한적인 그런 숫자만 다루고 뭐 이제 재무제표 감사나 세무만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그런 영역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시장에 알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걸 누가 하겠어요. 남들이 알아주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맵을 만들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홍보를 하고 최소한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춰야 회계사가 된다. 또 회계사로서 계속 서티피케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홍보와 대중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또 뭐냐면 대학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제 서울시대 세무학과에 있는데 저희는 다 이제 회계사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지 뭐 IT를 한다던가 또는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필요하게 될 겁니다. 필요하게 될 거고. 근데 아마 필요를 하게 되려면 회계사 시험이 바뀌고 그 다음에 회계사에 대해서 요구하는 역량치기가 바뀌어야지 대학이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제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을 뽑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각 회계 법인도 그렇게 해야 그쪽으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역량 이런 맵을 갖다가 구동하는 게 이 캐나다나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환경이랄 거는 어려운 환경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게 장기적으로 필요할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계사 양성 체계 환경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